네, 오늘 이코노미 톡은 최석원 SK증권 전 고문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최 고문님과 얘기를 나눌 주제 좀 펼쳐볼까요? 네, 미국은 동결, 한국은 인하, 금리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이제 한국은행 금통이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런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서 최근 시장 상황에 특히 좀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고문님을 통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전에 나온 거 새벽에 나온 게 이제 미국의 연방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는 과도한 그런 권한 조치다 그렇게 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미 시장에서 뭐 요즘에 타코라는 말이 또 월가에서 이미 유행이라고 그러던데 트럼프가 뭐 이렇게 던졌다가 그때 이제 사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나중에 이제 뒤로 양보하면 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관세 리스크는 그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희화화된다는 얘기니까 부정적인 측면의 리스크는 좀 둔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요즘 이제 쭉 보면 지금 뭐 법원 쪽 얘기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관세 리스크 때문에 아주 불안해했던 고점, 그러니까 리스크의 고점이라고 그러겠죠. 그거는 좀 지나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주식의 저점이랑 이렇게 그렇죠. 매칭되는 조금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거기에는 이런 부분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이제 그런 인상을 주긴 했지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미국이 이익을 보는 방향대로 이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렇게 판단을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미국의 의도대로 좀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관세 유예 기간 동안에 막 지금 내수 부양한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사재기도 엄청나게 되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중국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여유 있는 척하고 사실상 체제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보다는 조금 더 견딜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판단보다는 조금 급한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사안들이 물론 모든 게 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니냐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점은 지나갔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6월달, 7월달 정도쯤이 다 이제 몰려 있잖아요. 그 관세 협상 유예 기간이라는 게. 이제 그때까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리스크 좀 이렇게 그러니까 리스크가 줄어드는 현상을 시장은 충분히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 그때 가서 뭔가 아직도 삐그덕대는 부분들이 분명 남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 단가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이 좀 인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6월 정도까지는 다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사태들을 지켜보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만 6월 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실제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또 이제 관련해서 이게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는 지금 아직 잘 수치로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수치로 보는 순간이 되면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들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관세 리스크가 횡행할 때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의 소프트 데이터들, 심리지수, 신뢰지수 이런 쪽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안 좋게 나오다가요. 엊그젠가요?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5월달치는 또 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시 관세 리스크가 좀만큼 미국에서도 둔화됐다라고 내성도 좀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고. 타코스러우네요, 진짜.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세 리스크는 변수 개념이 아니라 상수 개념으로 좀 약간 본질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이제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관세 리스크는 이제 조금 내려놓고 변수로 자꾸 이제 꾸물꾸물거리는 게 미국의 이제 거시 쪽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 하락이라든가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는 관세 리스크 조금 완화되고 뭐 하면서 국채 금리 막 올라가던 게 예를 들어 30년물 막 5% 넘던 게 좀 내려왔고 그다음에 10년물도 4.5% 이하로 좀 내려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이 국채 시장은 지금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도 국채 네, 시장 맞습니다. 분위기도 썩 좋지 않은 게 전체로 다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예. 국채 시장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딱 맞물려 있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세 리스크가 좀 줄어든 만큼 장기 금리도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 사실상 그것 이외에도 이 장기 금리는 관세와 관련된 이런 정책 이외에도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나아가서는 결국 뭐냐면 미국의 자산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를 얼마만큼 줄 것이냐에 대한 그렇죠. 시장의 판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죠. 겁니다. 이제 관세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런 거죠. 다른 나라들이 협상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미국채를 많이 보유했던 예를 들면 중국은 이미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런 나라들이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예전만큼 유지해주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자산을 내가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갖고 있을 때 내 네.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자산의 가치를 줄이든가 팔든가 네.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자산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가 그 관세 측면에서는 막 작동을 했던 거고 또 하나 관세 측면에서 작동했던 리스크는 물가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리스크가 이제 관세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거는 물가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은 줄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국채를 파는 데 대한 리스크도 조금은 줄고 이런 부분이죠. 다 연결되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남아 있는 또 다른 정책 분야라는 건 뭐냐면 네. 지금 대대적으로 사실은 감세를 이미 이제 안을 냈죠. 그렇죠. 하원 통과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재정이 더 나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죠. 머스크가 CBS인가요? 네네네. 이미 그 얘기를 했죠. 일부 살짝 했다면서요. 네네. 그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이라는 건 결국은 이 끊임없이 미국의 국채가 이제 공급 측면에서 나오게 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비해서는 관세 리스크가 언제 불거져서 다시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 또는 매수를 안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국채 금리가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용등급 강등으로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무디스가 한 이유도 그거였죠. 물론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고민할 거리가 많은 게 그럼 미국 국채를 대신할 다른 나라의 안전자산은 뭐가 있느냐. 뭐 사실 좀 이를테면 이제 유로화가 그 자리를 그렇죠.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뭐 위안화가 될 것이냐. 그거는 이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는 그 비중을 따지면 사실은 택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고 있던 게 금하고 비트코인 그렇죠. 같은 네.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하고 비트코인이 미국의 국채를 대신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판단상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보는데 그리고 이 관세 리스크라든지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와 관련된 부분이 좀 정리되면 돌아올 거라고 보는데 네. 그 과도적 과정에서는 이게 계속 미국을 조금 발목을 잡을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확신을 갖고 미국 금리가 뭐 다음 달부터는 이제 막 내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는 지금 높은 수준이고 좀 내려가더라도 이게 상당히 불안할 시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금리라는 건 항상 이게 올라가게 되면 그 자체로 금융시장과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미치는 요소기 때문에 뭐 아주 그냥 맞습니다. 뭐 모세혈관 파고들듯이 이렇게 스며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관세 리스크가 줄어든 지금 6월달, 5월달, 6월달은 조금 우리가 안심하면서 갈 수 있어도 올해 이제 여름 그러니까 3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7월, 3분기 8월 때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충격이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구간이고 이제 그런 구간들을 넘어서 이제 이에 대한 내성과 어떤 결과들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조금 조금은 그래도 이 모든 자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에 얘기를 이제 관세 전쟁, 그 다음에 이어서 환율 전쟁 얘기로 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글로벌 패권 전쟁, 미중 간의 패권 이렇게 이제 이런 도식으로 보통 설명들을 많이들 미디어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유튜버에서들 많이 하는데요. 좀 전에 고모님 말씀하신 대로 패권론까지 가기에는 지금 특히 금융시장에서 이 달러와의 이 영향력이라든가 이 비중은 뭐 비교 대상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과도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되게 좀 입지가 좁아진 게 연준이라는 생각이 좀 네네.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음 달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6월은 물 건너왔다는 얘기들이 많고 9월에는 뭐 연준이 금리를 뭐 내릴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관세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리스크가 해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또는 이게 상수화되고 하면서 결국 계속 인플레를 자극한다 그러면 네.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6월 아닌 9월 뭐 이때를 보는 거는 파월 의장도 우리처럼 시장에 있는 우리처럼 기다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세 전쟁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또 요 관세 어쨌든 지금 우리 보편 관세 10%는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공급망이 훼손이 되면서 이 중간재 가격들이 단가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물가에 반영돼서 나타나는 시기가 대략 한 3분기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다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의 아마 심리는 그런 어떤 이런 그 지금 리스크가 조금 줄어드는 양상대로 흘러간다면 그래서 미국의 의도대로 뭔가가 많이 이렇게 결정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들은 조금은 좀 약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배경은 결국 뭐냐면 어쨌든 이런 그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또 다른 충격을 주기는 했지만 사실 미국 경제 자체도 작년에 고점 그러니까 계속 좋았던 이거를 조금 벗어나는 이 지표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을 감안을 하면 예전에 연준 같았으면 이미 금리를 좀 더 내렸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어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인상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9월 정도쯤에는 인하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때까지는 그것보다는 지켜보겠다는 의견. 그리고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그 얘기 한 번 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설에서 이 전략을 바꾸겠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전략이 좀 굵직하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평균 인플레이션을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던 게 지난번 얘기라면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심한데 불확실성 자체를 시장하고 소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도 잘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든 거는 우리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이런 정치인들이고 그런 정치인들이 계속 그런 짓을 하는 한 우리는 계속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보고 움직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미 굉장히 입지가 좁아져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반증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건부로 뭔가 행동을 하겠다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9월쯤에나 그런 조건이 그 만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확실히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연준의 약발, 파월의 약발이 예전같이는 좀 안 먹히는 게 좀 분명하다. 그게 따져보면은 지금 고모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연준이 입지가 시장에서의 또 영향력 같은 얘기지 결국은 그게 좀 작아졌다, 좁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계속 좀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뉴스를 좀 기다리는데 9시 40분 현재 아직 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빨리 나올 때는 뭐 9시 때 좀 넘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국은행 금통위 얘기인데 그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시장의 컨센서스가 뭐 이렇게 8, 90%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던데 그래도 한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건데 일단 환율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하나는 줄어든 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행은 내수 경제를 봤을 때는 금리 내렸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사실 환율 부분이 굉장히 큰 우려였고 또 하나는 글로벌 물가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제조업 국가들은 사실상 이렇게 글로벌 수요가 밋밋해지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그렇게 커지는 나라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면 중간재 단가 올라가고 이게 이제 다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물가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을 분명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보고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먼저 움직여주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내릴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좀 그 한국은행으로서는 고민거리가 새로 하나 있습니다. 이건 미국하고 다른 건데 예전에 우리 보면 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환율 절상 압력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인 거예요. 환율 절상 압력이 더 강해지면 사실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빨리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있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부담으로 이어지냐면 과거에 우리 플라자 합의 때 보시면 그렇게 해서 환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절상되니까 일본이 금리를 막 내리고 재정을 막 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버블 생기고 그렇죠.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그런 리스크에 우리나라를 노출시키면 게다가 요즘 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릴 것 같고 대신에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리는 속도가 굉장히 늦을 거다. 과거 일본은 훅훅훅 내렸었어요. 네. 그때는 단기간에 너무 빨리 내린 것도 맞습니다. 문제를 키웠던 이유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내리고 아마 하반기 중에 한 번, 두 번 정도를 더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반기 중에 한두 번 더 내린다면 올해 대략 한 100bp 그렇습니다. 정도까지 네네. 전후로 네. 혹시 추경 규모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새 정부가 네네. 그 경기 부양을 좀 세게 진행을 한다고 그럴 때 그게 한국의 금리 인하 로드맵에 뭐 더 추가가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한국은행도 그 추경이 이번 추경 말고 네, 이건 말고요. 더 될 거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을 그렇겠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왜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도 푸는 게 문제였다고 그랬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금리 인하 속도 자체도 그러면 더 늦출 수 있다는 얘기네요. 조절을 한다는 얘기죠. 그걸 반영해서 한두 번뿐이 못할 거다. 더 한다고 해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내수상만 놓고 보면 두세 번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네네. 외환시장까지 감안했을 때 근데 네. 경기 부양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불렸을 경우 만약에 한국은행이 통화까지 더 풀어서 같이 쌍방으로 이제 뭐 폼은 나는데 일본의 사례처럼 거품에 대한 이런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외환시장 얘기를 좀 하나 해보면요. 일단 지금 오늘 제가 좀 보니까 1,380원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이게 1,360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이제 요즘에 다시 달러 가치가 조금 올라오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원화 이 절상 압력, 소위 말해서 이거를 이제 큰 틀에서 얘기하면 환율 전쟁이 뭐 될 거냐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우리만 받고 있는 건 아니고 대만, 일본 뭐 심지어 이제 중국까지 환율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고모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뭐 이런 혹시 그 좀 전망치가 좀 나오시는 게 있으세요? 사실은 우리나라 환율은 조금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도 포함이 됐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관세 전쟁이 됐을 때 가장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율이 좀 과도하게 올랐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좀 더 지속됐으면 제가 보기엔 1,500원도 한번 찍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관세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도 줄고 정치적 리스크도 조금 해소가 되는 방향이다 보니 이제 환율도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다. 그런데 관세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환율에 대한 압박이 이거는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관세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 환율이 오르는 대신에 이게 다른 나라들에 대한 통화 절상, 그러니까 미국 달러와 같이 져라. 이거를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싸움이 그냥 단순히 무역 협상과 뭐 뭘 더 사줘 이런 걸 떠나가지고 환율까지 전이되는 과정을 지금 굉장히 투자자들은 주의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환율과 관련된 뭐 한마디라도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엔 1,300원대 초반까지는 금방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뭐 밀라노에선가요? 만났다 얘기 나왔을 때도 1,360원대 후반까지 야간장에서 떨어지는 걸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이번 상황에서 환율과 관련돼서는 과거에 뭐 일본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아하니 함부로 이걸 건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분명해지면 아마 지금 수준 정도에서 조금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 통화가 절상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 환율은 일단 네.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더 시간을 놓고 보면 밑으로 내려간다. 단지 그 속도를 결정하는 건 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결과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85년대 프라자합의 때 그때처럼 당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중국한테 뭐 그런 얘기한다 이런 뭐 일각의 얘기도 나오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죠. 네. 어쨌든 환율은 조금 더 변동성이 좀 당분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